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6.3 지방선거를 이제 각 청년 단체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하우가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혹시 뭐 각 단체별로 혹시 그 지금 밀고 있는 후보가 혹시 뭐 생각이라도 생각이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각 단체별로 조금 궁금해서 일단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청년들한테 공천 주겠다, 청년 비율을 올리겠다라는 말도 많이 했고, 청년들도 지금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꽤나 지금 지선에 대한 욕심도 이렇게 의지도 꽤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과연 그 청년이 있고 아스팔트 나온 것 빼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사실 선거가 전쟁이거든요. 선거 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많은 의석수를 뺏겼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나왔는데, 그 선거에서 지는 후보를 내보내면 안 되죠. 사실 청년이고 아스팔트 나와서 태극기 흔들고 소리 지른 거 빼고 다른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느냐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진주나 포항이나 이런 소규모 도시들은 사실상 시작하려고 해도 후보를 내고 싶어도 정치 자금이 아무래도 좀 많이 부담이 가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될지 제 머리로는 좀 막막하긴 합니다. 선뜻 나서는 분이 없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에서 막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밀어주고는 싶은데 자기는 제도권으로 가기 싫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빨리 그냥 이 사태만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만약에 공천을 받는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 자금입니다. 선거 자금이 생각보다 구의원도 시의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청년들 2030들은 굉장히 큰 압박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자유우파 진영은 정당과 대중조직에 대한 관점이 좌파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경로인데, 하나는 아예 전위당을 만들고 대중조직을 쭉 조직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대중조직, 이렇게 노조를 중심으로 한 대중조직이 상당 정도 그 뿌리를 박은 상태에서 이제 정당이라는 집을 짓는 경우거든요. 근데 어느 쪽이든 좌파들은 정당과 대중조직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요. 반면에 우리 자유파는 대중운동이라고 하는 걸 한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유파 정당들도 대중조직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냥 정당의 국회의원들, 선거 때나 표를 얻기 위해서 가동하는, 돈을 줘야만 움직이는 돈 먹는 하마 같은 당 조직들, 그건 대중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파 정당들의 입장에서는 대중조직은 정치권 밖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정치권 바깥의 대중조직과 뭘 손을 잡고 뭘 함께 해야 된다는 발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과 대중조직이 아주 긴밀하게 한 몸처럼 움직이는 좌파하고 우리 자유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끊임없는 그 단순히 정책적인 조율만 아니라 굉장히 긴밀한 전략적인 그 제휴를 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국민의힘 따로 떨어져 있고, 우리 자유파 시민단체나 또는 자유파 그 투쟁 조직들은 국민의힘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은 있지만 전달도 잘 안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바람이 배신당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거듭된 실망, 이것이 배신감으로 가서 국민의힘이 과연 우파 정당 맞냐는 얘기까지 우리 스스로 하게끔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좌파 정당과 좌파 대중 조직과의 관계와 우파 정당과 우파 대중 조직과의 관계가 그렇게 좀 달라요. 맞습니다. 이걸 최초로 돌파해낸 것이 미국의 우파들이에요. 미국의 우파들도 그 전까지는 그랬는데, 미국의 그 좌파에 해당되는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면서 이걸 돌파하는 과정에서 밑으로부터의 대중운동과 공화당이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티파티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의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적어도 이 대목, 대중조직을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이용했다 라고 하는 점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정당 역사, 선거 역사에서 완전히 그 새로운 변종이기도 하고 별종이기도 하고 새로운 기원을 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지금 우리 자유파의 그 역사에서 보면,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의 출범이
자유우파 정당인 국민의힘과 우리 대중조직들, 자유우파 대중조직, 자유우파의 전투적인 투쟁 조직들과 약간의 접점이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는 첫 번째 계기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는 정말 일방적으로 짝사랑만 했어요. 그리고 매번 배신당했어요. 심지어 지금은 자유와 혁신당을 이끌고 있지만 그래서 대중 정치가로 거듭나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당대표로 이끌 때 그때 우리 자유파 단체들은 완전히 배제됐어요. 미래통합당이라고 해서 대통합을 한다 그러면서 통합의 대상이 이준석 똘마니들하고 유승민이 똘마니들이었어요. 그때 결국은 광화문 세력은 배제됐고 자유파 여러 단체들도 다 배제됐어요. 공천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기대했던 황교안조차도 당대표를 할 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달라졌지만 우리의 배신에 우리의 실망감에는 이유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우리 자유파 진영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그런 점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 국민의힘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만 토로하게 돼요. 그래서는 해법이 안 나와요. 저는 자유우파 정당과 자유우파 대중단체의 그런 오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거냐에 좀 고민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점이 하나 있고 바로 그 문제와 연결되는 게 청년 의무 공천제 또는 우리 자유우파 청년단체 활동가들 중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에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문제일 텐데 또 그런 말씀이 하셨어요. 이른바 청년 할당제 해봤자 다 기득권 세력에 포섭된 오염된 청년들이 그 기득권 커넥션 구조 속에 포섭되어 있는 청년들이 그냥 일부 코스프레 차원에서 등용되고 말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제 정면 돌파가 이제 불가피하고 또 정면 돌파가 가능한 시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1230 세대가 나 개몽됐다고 선언하기 전에는 1230 세대, 청년 세대는 대부분 다 정치에 무관심층이거나 또는 좌파 편향성이 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청년단체와 전면적으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해봤자 소용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거를 할 때 어쨌든 청년들을 좀 앞에 내세울 필요는 있으니까 자기들 커넥션 구조에 포섭되는 청년 몇 사람을 장식품처럼 쓰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1230 청년 세대들이 개몽됐잖아. 선언했어. 모든 그 거리투쟁에 청년들이 전면에 나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 자유파 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강력한 지지층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국민의힘이 청년들을 세력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따라서 청년들이 우리는 그냥 코스프레 당하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정치에 진출하고 정치 전반을 우선은 국민의힘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 전반을 더 젊고 새롭게 만들 거야 라고 선언하고 행동하는 이것을 막을 힘이 저쪽에 없어요. 이건 일마자면 일종의 시대적 추세인 거예요. 이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 바로 이런 추세를 이해하고 그 흐름이 옳다. 그 흐름대로 가야 우리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 명은 있어요. 저는 제 눈에는 장동혁 대표도 그런 사람이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손잡고 세력적인 정치적 진출을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예컨대 국민의힘에서 청년 의무 할당제를 해서 청년 100명을 예를 들어서 청년 100명을
뭐 그것도 청년을 45살 이하가 아니고 진짜 30대 이하로 해서 청년 100명을 지방의원 선거에 당선 가능권에 비례대표거나 영남권에 또는 강남, 서울 같으면 강남권에 100명을 공천하겠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치면 그 중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나름 그 네트워크와 커넥션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뭐 한 20, 30명 들어오더라도 나머지 7, 80명은 지난 그 시기에 가장 선두에 서서 탄핵 반대 투쟁을 하고 이재명 정권과 말하면 피투성이가 돼서 싸운 청년들이 그 청년 의무 할당제를 통해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청년 단체가 과연 몇 개나 되고 청년 활동가들이 몇 명이 되고 그 중에 진짜 정치를 하겠다는 그 결단과 결의를 갖고 있는 청년 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청년대회를 좀 더 확장해서 청년 정치 지도자 오디션이라도 하자, 우리끼리.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그렇게 해서, 뭐, 우리 자유파 청년단체가 예를 들면 이름을 한 70개 단체 이름을 걸든지, 뭐, 150개 단체 이름을 걸든지, 전국의 청년단체가 그 정도는 되지 않아요? 다 이름 걸고, 거기에서 직접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서 정치를 젊게 개혁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오디션을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하는 거예요. 좋은 것 그리고 이거를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전부 생중계를 해. 그렇게 해서 스타들이 만들어지고 그 스타들 명단을 우리 단체, 우리 자유파, 우리 계몽된 1230 세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진출해서 정치를 젊고 개혁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원들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명단을 주자고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주자고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국민의힘의 그 판단에 맡기지만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걸 공론화시키는 거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 예전처럼 그냥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 한두 명 뽑혀가지고 장식품 되고 나머지는 또다시 배신감 싣고 돌아서는 이런 전철을 밟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 자유파 청년 정치 지도자들이 좀 비상한 각오로 긴급 회동을 해서라도 이걸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청년대회를 하거나 청년 정치 지도자 오디션을 하거나 뭐 언제 우리가 국민의힘한테 단돈 한 푼이라도 받고 했습니까?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대자유총이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손잡고 좀 지원 역할을 하겠다. 해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제가 대자유총 지도부를 설득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또 몇 가지 이런 말씀들이 나왔어요. 별로 그 정치 활동을 할 청년 지도자들이 별로 안 보인다든지 또는 이게 어쨌든 생업과 이런 정치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과연 청년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굉장히 실존적 고민들이 있다고 솔직하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정치는 하고자비들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지 하기 싫은데 등 떠밀려서 하는 사람은 정치 실패해요. 그리고 굳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등 떠밀어서 정치판에 들여보낼 필요도 없어요.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기 싫은 사람까지 자꾸 하라고 할 게 뭐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잘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안 된다든지 내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든지 이건 하고 싶어 하는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좌파들하고 싸움할 때 보면 그야말로 일당백이고 그리고 뭐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나 정치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야 넌 돈도 있고 너 싸움도 엄청 잘하는데 너 같은 사람이 국회 들어가야지 지방의회 들어가야지라고 등 떠밀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실존적 결단을 하는 것이 정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잠깐 말씀드릴 게 정치자금 관련된 것인데, 막상 출마를 생각하면 뭐 최소 뭐 그래도 몇 천 원 있어야 될 텐데 뭐 사무실도 하나 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엄두가 안 나죠. 뭐 돈 모아놓고 사는 청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된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그러니까 30년 전에 정치판에 진입하려고 생각했다면 그 고민은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고 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서 정치권 진출에 좌절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돈을 거의 안 쓰고 선거를 할 수 있어요. 사무실 안 내고도 선거할 수 있어. 왜? 뉴미디어가 있으니까. 유튜브가 있어. 여러분들이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허용한 2주가 있어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은 딱 2주야.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주예요. 그럼 2주 전까지, 지금부터 2주 전까지는 사전선거운동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2월 3일부터인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는 예비후보 자격으로서 본인만 명함을 나눠줄 수가 있어. 같이 수행하고 몇 사람이 다니잖아요. 그 수행해서 다니는 사람이 명함을 주면 불법이야. 요 사전 예비후보 단계에서는. 그다음에 후보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후보 명함을 주고 다닐 수가 있어요. 아니 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그 핵심은 뭐냐면 고작 그래봤자 명함 나눠주는 것 말고 없다는 거예요. 명함 나눠주는 것 말고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40년 이 정치 평론을 하고 선거 취재를 쭉 해왔는데 이제 옛날 얘기 말고 최근에 이 선거 상황에서 보면 가장 효과적인 게 지금 할 수 있는 예비후보 등록도 안 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건 1인 피켓팅이에요. 돈 듭니까? 피켓 만드는데 한 5천 원 정도 들겠네. 나머지는 다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어디서 때워? 하루 종일 때우는 것도 아니야. 출근, 퇴근할 때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에 1시간, 2시간씩 서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선거를 안 해야 돼. 정치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1인 피켓팅이라. 돈 안 들어. 사무실이 있어야만이 이 피켓팅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하나 써갖고 오면 돼. 목에 걸고 1시간, 2시간 서 있으면 돼. 그러면 자격이 있으면 반작용이 와요. 특히 여러분들 되게 영남권이잖아. 여기 나가면은 다 아저씨 삼촌 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파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잖아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서 있으면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손을 뜨겁게 잡아주는 사람, 등 두드려주는 사람, 야, 너 너무 춥겠다고 입고 있던 목도리 벗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니까. 맞습니다. 그게 선거운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무기를 하나 더 갖고 있잖아. 유튜브. 그걸 촬영해. 그것만큼 훌륭한 선거 영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선거법은 SNS를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포함해서 SNS를 통해서 하는 모든 것은 100% 무제한 허용이 돼 있어. 왜냐하면 2004년에 선거법 바꾸면서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묶기 위해서 지구당도 없애버린 거야. 그다음에 장애 집회도 없애버린 거야. 가가호우 방문도 불법이라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건 실제로 돈이 들거든. 그러니까 돈을 묶었잖아요. 그럼 대신에 입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입을 어디서 푸냐고. 결국은 SNS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천 원 거금이긴 하다. 청년들한테. 5천 원 들여서 피켓팅 하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목에 걸고 1시간, 2시간 서 있고 그거를 옆에 친구가 찍어주고 이걸 여러분들의 SNS 동상에 올리고 영상에 올리고 이걸 막 전파하고 돈 하나도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사무실이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 사람 만나서 얘기하려면
뭐 정 안 되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면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선거운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선거이기도 해요. 다른 방식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어. 대중을 못 만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의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보로 출마해서 15% 득표를 하면 100% 선거 비용을 보전받잖아요. 이게 이제 정당은 공적 활동이니까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데 그것도 개나 소나 다 나오는 걸 다 보전해 줄 수는 없으니까 득표 15% 이상이면 100% 보전. 10%면 50% 보전. 그래서 저는 계산해서 내가 15% 이상 받을 자신이 있으면 출마하면 돼. 그러면 진짜 돈 한 푼 안 들고 당장 홍보물 찍고 뭐 하고 찍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거 우선 은행융자를 받아서 은행융자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받았다, 뭐 친구한테 빌렸다 그러면 이게 뇌물이냐 불법적 정치자금이냐 뭐냐 다 따져야 되거든.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내가 갖고 있는 전세 뭐 조그만 전세방 보증을 해고 다 받았다. 출처가 분명하잖아요. 그거 갖고서 홍보물도 찍어내고 사무실도 없고 해. 15% 이상 얻으면 그거 100% 돌려받아. 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자신 없으면 저는 출마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물론 내 15%는 넘을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7%밖에 안 나와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때는 이제 그걸 수업료라고 생각해야지. 아, 내가 진짜 뼈 아프게 배웠다. 이 정도 배웠는데 수업료 몇 천만 원 정도는 내가 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털고 갚아야 돼요. 이것을 먼저 계산하고 부담으로 느끼면은 여러분들 절대 출마 못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각오를 보여야 후원자들도 후원할 마음이 생겨요. 후보 등록하면 후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냥 제 식대로 편하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은 이렇게 가야 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혹시 또 더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또 제가 좀 더 듣겠습니다.